STV 한문화 특강, 고대 한민족의 복식 문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상고사 영구의 복식 문화를 접목시켜 그동안 문헌사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고고학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주제로 첫 강의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 결정적인 자료들이 바로 홍산문화에서 발굴된 여러 유적들인데요. 세계 고고학계에 충격을 준 홍산문화 유적은 그 시기와 양식을 고려할 때 고조선 문명의 전 단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 이전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복식 문화는 고조선 이후의 우리 역사에는 어떻게 전해졌고 또 주변 지역 복식 문화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박선희 교수님을 모시고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한민족 복식 문화의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놓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어떠한 모양의 옷을 우리가 입고 그러한 모양의 옷에 어떠한 장신구를 했는지 중국이나 북방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 세계 금관의 거의 5분의 3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를 우리 땅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금관의 종주국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금관 연구는 올바로 돼 있는가, 종주국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 홍산 문화로부터 비롯된 우리 금관의 전통을 바로 자리매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그 강의에서 고조선 장식 기법이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고구려 문양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러한 그 고조선과 고구려 복식의 그 어떤 관계성을 그 문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정말 그 고조선이 약 2000년간 존속할 수 있었고 또 고구려가 수당 그 전쟁에서 그렇게 그 우뚝선 모습을 보여줬다면 무력이 뒷받침됐을 텐데 실제로 그 갑옷의 어떠한 그 내용들은 이웃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 실제로 연구의 결과는 한류를 일으켰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대 한류로서의 이 갑옷 문화를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옷은 웃옷, 아래옷, 또 긴 겉옷, 짧은 겉옷. 그래서 당시는 그런 명칭이 없었겠습니다만 저고리, 바지, 또 치마, 두루막, 두루마기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명칭들이 언제부터 비롯됐는지도 아직 정확히 분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옷이 중국 문헌에 기재가 돼서 중국의 말로서 우리 옷이 표현된 것에는 삼 그러면 웃옷이고요. 또 유 그러면 여자들의 주로 옷이고 그 다음에 포 그러면 두루마기고요. 이런 식으로 참 어려운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계에서도 이거를 우리말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것을 올바로 고쳐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그 많은 복식 분야의 그 연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옷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그 금속 문화나 이런 것처럼 거의 다가 치마나 이 풍성한 옷은 중국에서 왔다. 바지나 좀 그 활동적인 좁은 소매와 좁은 그 바지통의 옷은 북방에서 왔다. 그렇게 외래적인 전래설에 사실 매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삼국시대부터 우리 옷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고조선을 우리가
제대로 복원해내지 못한 그런 탓도 있고, 또 그런 것이 해방 이전의 연구에서는 고고학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더욱더 그러한 모순점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국시대는 이웃나라와 대단히 교류가 활발한 그러한 그 시대고, 또 실제로 우리도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상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옷은 사실 그 이전 시대로부터 이렇게 줄곧 내려온 건데, 이웃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은 것처럼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아까 방청객 선생님들께서 휴식 시간에 질문을 하셨지만,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뭐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 전공은 중국 고대 정치 제도사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던 시대가 진시황 통일정부로부터 한 고조 유방에 의한 서한 제국 정부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바로 고조선이 존속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2000년간 존속했으니까 그 중국의 당시대의 나라는 끊임없는 종족적인 혼혈과 문화적인 혼합을 거듭하면서 흥망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했던 나라들을 나열하면 하나라를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지만 고고학의 발굴 자료에서는 상이라는 명칭만 보이기 때문에 세계 고고학계가 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진시황의 통일정부, 아주 단명하고 한 고조 유방에 의한 서한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 속에도 고조선은 그냥 존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중국으로부터 유이민 집단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오거나 끊임없이 터전을 잡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상 그 시대에 제가 중국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도 문헌의 부족이 있고, 그래서 고고학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만리장성 이북에 또는 만주에 한반도의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 쪽의 문화가 높낮이에서도 수준이 높고, 질적인 면도 뭐 물론입니다만 양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아까 그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대의사 체계가 예전부터 우리가 이웃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돼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이 복식도 전부 다가 그 원류설은 북방이나 중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식 쪽에서만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실한 게 식문화잖아요. 근데 음식 문화는 사실 지금 전무합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고조선 유적에서 배추씨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 김치의 세계화하지만 사실상 김치도 조선시대부터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연구가.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는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김치의 원조가 바로 그 지역이라고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확산이 돼가고 있죠. 우리가 연구를 빨리 해놓지 않으면 사실 우리 문화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주생활도 마찬가지죠. 고조선의 유적지를 보면 온돌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고조선으로부터의 또는 이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온돌의 변천사도 아무도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화가 사실상 고대부터 올바르게 연구돼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그 복식 유물은 당시대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실질 사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역사를 좀 바로잡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치사에서 이 복식 쪽으로 이렇게 조금 그 행로를 바꾼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 옷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중국이나 북방에서 왔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옷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옷걸음은 우리만의 고유한 여밈새 처리 방식으로 중국이나 북방 지역 옷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그마한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려 그 옷이 위에는 쭉 보이고 있고 밑에는 전부 중국의 옷입니다. 중국은 조금 아까 제가 고조선 존속 기간 동안 초기부터 서한까지를 쭉 그 왕조사로 그 나열을 했는데요. 상나라가 600년을 존속하고 300년을 넘은 왕조가 청나라 말기까지 없습니다. 그만큼 끊임없는 종족적인 혼혈과 문화적인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그 다양한 문화를 창출했죠. 근데 우리는 신라가 1000년이고 뭐 웬만하면 500년, 뭐 고조선은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 훌륭한 역사인가 그런 것을 가름해보는 잣대에서 그러한 것을 예로 들기도 하고 또 이러한 복식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 자금성을 많이들 가보시고 엄청난 그 규모의 우리나라 그 궁궐하고 비교를 하고 역시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도 그냥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만 입었는데 중국은 이렇게 그 휘휘 감기는 이런 풍성한 옷들을 귀족들이 입었구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자금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걸 청나라 때 이제 그 이민족의 지배의 역사니까 중국의 역사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만주족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군대 제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정말 자객이 하나라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금성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잖아요. 우리의 궁궐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밖에 또 못 들어오게 해자를 파서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만큼 엄청난 담을 높이 쌓고 큰 규모의 궁궐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고조선 당시의 그 세금 제도를 보면 아까 유이민 집단들이 중국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많이 그 한반도나 만주 쪽으로 건너왔다고 그랬는데 맹자의 고자편에 보면 우리 쪽의 세금이 20분의 1을 거두어 들인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중국은 맹자 시대니까 전국 시대잖아요. 전국 시대는 정말 인간이 부재할 정도로 참혹한 시대죠. 그래서 전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세금을 10분의 9 그 이상도 거두어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 들인 그런 고조선의 경우를 보면 크게 무덤을 만들지 않고 궁궐이나 이런 거를 크게 큰 규모로 짓지도 않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자금성과 우리나라 그 궁궐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옷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보면은 고조선 옷은 활동적이에요. 아니 고구려 옷은 활동적이에요. 근데 중국의 옷을 보면 이게 이제 일반 서민층들의 옷이고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 지배계층이고 이제 귀족이고 여기는 이제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고 이건 마왕태 한묘에서 나오는 그 비단에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왕태가 여루의 계층인데 여루 집안의 그 부인과 시종들이 입는 아주 그 소매가 넓은 그런 풍성한 옷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같은 시대에 풍성한 옷들이 보이고 있는데 세금을 조금 거두어들이는 나라는 나라답게 또 우리는 계층과 신분의 구분 없이 옷에서 큰 차이가 안 나요. 시중 드는 사람이나 저기 당태종을 만나러 간 고급 관리들이나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장신구를 좀 더 화려하게 하거나 또 문양을 좀 더 화려하게 하거나 뭐 그런 정도에서 조금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게 실제로 중국의 경우도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그 시중 드는 사람은 여기 깃을 좀 이렇게 여몄잖아요. 그런데 귀족은 마치 더운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 시기는 마약이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단상산이라는 그 마약이 유행했는데 그게 굉장히 고가품이었대요. 그래서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 아니고는 그걸 사 먹기 어려웠는데 그걸 먹으면 몸이 막 더워져서 도저히 옷을 꼭꼭 끼워서 단정하게 입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조금 먹은 듯한 그 시종은 조금 더 옷을 여몄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려진 그림은 거의 10중 8구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일부러 풍성하게 입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왕태 이 한면은 여루 정도면 제후 황제, 그 다음에 제후왕, 다음이 여루입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무덤을 해도 몇 겹을 쌓아야 돼요. 관 층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세금 제도가 굉장히 아주 높았고 그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그 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고구려의 경우는 여기는 사실 그 덕흥리 고분벽화의 어떤 관리들이거든요. 그런데 두루마기를 좀 길게 겉옷을 입었을 뿐 실제로 그 시중 드는 여자들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도 그 시종 무관도에 서 있는 분들인데 아까 그 허리띠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옷고름을 하나같이 다 여기 좀 벽화가 흐려서 안 보입니다만 보이고 있고 허리띠를 그저 화려하게 좀 장식을 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두루마 밑에 늘 바지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밑에 여기 주름치마가 보여요. 그 지금도 한복에는 치마 속에다가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쭉 내려온 전통이고 우리 옷은 옷을 이렇게 받쳐 입어야만 속옷을 받쳐 입어야만 제대로 매무새를 나타내는 그런 옷이죠. 그 중국의 옷의 경우는 이 속옷이 사실 안 입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아까 안악사모분도 그렇고 여기 그 여자 그 시종들도 그렇고 여기 다 겉옷보다 좀 흐린 그런 옅은 색의 속옷이 이렇게 깃으로 조금씩 나오는 게 우리 옷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드라마 같은 데서 고대 옷을 재현할 때 반드시 속옷을 잘 입혀줘야 돼요. 예, 그런 것이 가끔 모순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게 지금 여기 방송국에서 마련하신 이 같은 화면인데요. 아까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화려한 그 색상의 지금 그 버선코와 같은 그런 신을 신고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 신라의 경우만 장식이 좀 적은 그런 옷을 입고 당태종을 만나러 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 정가화자 유적 아까도 보셨는데 이분들은 신발에 이런 걸 달질 않았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신발에 장식을 빼곡히 한 그런 모습이라 갑옷의 어떤 그 형태로 전체를 다 빼곡히 해서 적에게 어떤 경외감을 주지 않았을까. 실제로 활이나 화살이 왔을 때 방어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번쩍이는 장식을 한 옷을 입은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게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 시대 어떤 나라에도 동일한 그 문화의 그 어떤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그 하트 모양, 그 나뭇잎 모양을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이 백제의 사시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어깨, 팔 이 부분에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악사모분 이분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깃하고 요 끝동에 이 확대시킨 부분에는 화려한 장식이 있고 속옷을 단아하게 흰 그 색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입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미 이왕 사진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백라관이라고 그래서 흰색 그러니까 그 모기장처럼 보이는 실크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덮어 씌운 그런 관을 고구려 왕이 썼는데 금태를 앞에 둘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중국 그 사서의 기록과 마치 그 일치하는데요. 요 앞에 이걸 잘 투시해서 보면 금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관은 이 시기에 이미 나오는데요. 금관은 이제 어떤 의식을 거행할 때, 그럴 때 그 썼다고 생각이 되고, 보통 때 진물을 보거나 그냥 그 편안한 시간에는 왕들이 금관을 쓰지 않고 저런 관을 썼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복식 연구가 얼마나 그 종속적인 그런 그 상태를 지니느냐 하면 여밈새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벽화에서도 오른쪽으로 여민 사람, 왼쪽으로 여민 사람 뭐 그냥 굉장히 자유스럽게 다양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 여밈은 북방이나 우리 동쪽 오랑캐인 우리 그다음에 중국은 굉장히 풍성한 옷에 오른쪽 여밈을 해야지만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도 왼쪽 여밈도 있고 오른쪽 여밈도 있고요. 가지가지 그 여밈새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북방 우리도 북방의 일부잖아요. 유목민족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를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분도 가끔 계신데 그 온돌을 보시면 그 만주 쪽의 고조선의 그 온돌들 그게 어떻게 유목민족일 수 있어요? 그걸 뜯어서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목축과 그 수렵 이런 유목적인 성격을 우리 문화의 농업 문화와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활을 쏘고 수렵 활동을 하고 그럴 때 보면 이쪽으로 여미면 오른쪽으로 여며지면 이 팔이 이렇게 활동성을 좀 불편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여미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뭐 오른쪽 또 원하는 데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했는데 또 왜 그런 기준을 뒀는지 그것도 참 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 문화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누군가 학자들이 많이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석기 시대가 앞서기 때문에 이 복식 문화와 함께 농사를 일찍 지었겠죠. 그렇잖아요. 2000년이나 황하 유역보다 신석기 정착 생활이 앞서니까 신석기 시대는 어떤 학자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가 쌓이고 그걸 가지고 생산의 분배 문제가 제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라는 개념, 또 어떤 가정이라는 개념, 또 그다음에 이런 그 제도, 이런 또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원시적이나마 어떤 종교의 개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발달했지만 그 세 가지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 신석기 시대를 우리가 황하 유역보다도 2000년이나 앞섰다고 하는 건 농사는 물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충청도의 그 소로리 벽시, 그 충북대학에서 발굴을 했고요. 재배벽시, 그게 중국보다 훨씬 앞선 재배벽시죠. 그다음에 뭐 김포 같은 데서도 재배벽시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식문화를 제대로 그거를 이 복식문화와 함께 꾸려가지 못했던 건 아까 그 고대사 체계 문제도 고려시대부터 잘못됐잖아요. 그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모화 사상이라든가 이 그 중화 사상에 우리 학자들이 매몰되면서 이 농업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중국의 책을 빌려서 썼어요. 그대로 뺏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그 토양이라든가 중국의 농업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좀 늦게 우리의 것이 그 만들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있는 그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농업의 서적 이런 걸 그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전에부터 있었던 곡식은 콩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출토 자료는 오곡이 다 나오고 뭐 하다못해 지금 저희가 먹는 모든 그 식품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콩만 먹고 산 민족인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의 식생활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적어도 우리의 의식주 문화만은 바로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밈새도 뜬구름없이 우리가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여밈새를 그 다양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 있는 거죠. 화면에서 실제로 그 확인해 보시면요. 위에는 이제 요 두 개는 우리나라 고분벽화에 보이는 여밈새입니다. 여기 이제 옷고름이 좀 자세하게 보이시죠? 옷고름이 좀 짧아요. 요즘처럼 길지 않고요. 근데 이 중국의 경우 마왕태 무덤에서 나온 경우도 역시 왼쪽 여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북방민족인데 오히려 오른쪽 여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분이 얼마나 잘못된 잣대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 소매요. 우리 복식 연구를 보면 그 다음 화면에서 확인되는데 소매가 좁은 것은 다 우리 옷이래요. 우리가 유목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뭐 기마민족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중국의 지배계층의 어떤 그 조소품인데 소매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중국도 계층에 따라서 또는 하는 일의 역할에 따라서 노동에 따라서 서로 그 달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신분이 높은 계층은 좀 소매가 넓고 또 그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소매가 좁고 근데 사실 북방민족의 경우는 넓은 소매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북방 그 유목민족들이 만리장성 이남에 계속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 침략 과정에서 그 농업 사회를 흉내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회에서 양잠도 하고 길쌈도 하고 실크도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크가 너무 탐나서 옷감이 좋으니까 그거를 그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실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크를 받고 보니까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말을 타다 보니까 조금만 달려도 금방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실크를 달라고는 안 그랬어요. 제가 지금 또 실크라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비단, 주단, 명주 다 쓰면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에천, 누에실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그 제 강의실에서는 그게 통용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누에천 그러면 이상하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서 그냥 실크라는 용어를 숫제 제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은 그 고구려 옷에는 이렇게 둘러진 그 끝부분에 그 테두리 있잖아요. 그걸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은 어떤 학자는 뭐 그
재봉 기술이 뒤떨어져서 왜 우리는 꼭 뭐가 잘 못하는 걸로 묘사를 하는지 거기를 이렇게 깃부터 시작을 해서 선으로 이걸 막으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어떤 정서 속에서 나온 양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왜 나왔는지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방민족은 바느질이 참 서툴러요. 그래서 그 신강 자치구 그 실크로드가 전개된 지역이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고 사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출토품인데 우리 옷과 좀 유사한 그런 그 성격을 보여주는 바느질이 좀 거칠은 옷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 고구려 도용인데요. 여자 도용인데 이렇게 점을 콕콕콕콕 찍어놨어요.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인데 그게 그 전문양 저기서 보이는 저 춤추는 사람들의 전문양을 표현한 것 같고 역시 머리인데 상투 같지는 않지만 여자들도 틀어 올렸는데 실제로 신라 금관이 그 여성들의 그 여왕의 무덤에서 나온 금관 또 귀족들이 썼던 이 절풍에는 여자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남자들처럼 상투를 덮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일본의 온천에 가면 이런 옷이 있잖아요. 그 아까 고구려 사람들이 입었던 옷 같은 그 옷이요. 그게 일본은 고조선이 붕괴되면서 서기전 3세기부터 3세기까지 한 6세기 동안 계속 우리 그 고조선 붕괴 이후 여러 나라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가야 지역이 가장 그 김해라 가까우니까 제일 많이 갔겠죠. 가보니까 옷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건 일본 서기. 일본 서기에도 앞에 부분 보면 자기네 나라가 옷 만드는 기술이 없는데 한반도로부터 옷 만드는 기술이 와서 드디어 둘둘 말고 살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나옵니다. 재봉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옷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가보니까 벼농사, 뭐 이 실크 만드는 기술, 또 그다음에 뭐 청동기, 철기 아무것도 없고 국가가 이미 아직 들어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보니까 국가라는 이 속에 살다가 이런 조직을 벗어나면 굉장히 그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신라 사람은 신라 사람대로, 백제는 백제대로, 가야는 가야대로 여기 그 본국의 명칭을 그냥 사용해서 일본 땅 안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서기 안에는 고구려, 일본과 고구려가 싸웠다. 일본과 뭐 백제가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건 다 일본 땅 안에서 있었던 소국이죠. 그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날조하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이런 지명뿐이 아니라 거의 몇백 개가 되는 우리나라 땅에 있는 지명과 동일한 게 있고 그거를 아까 제가 그 실크에 대한 분석표를 저에게 건네준 그 북한 학자 조이승 선생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놔서 가야사라는 책에다가 아주 두꺼운 책에다가 다 그걸 제시해놨습니다. 지금 만주 쪽에도 뭐 사실 평양은 고유명사가 아니거든요. 보통명사 수도라는 의미라 그쪽에도 평양이 있어요. 그 평양, 부여 뭐 이런 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그쪽 땅에 가면 지금도 부여 이렇게 써놨는데 다 없어지죠. 하나하나.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그게 점차 소멸돼가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청동기 철기 문화를 향유한 것은 고조선 사람들이 붕괴된 이후 유이민 집단들이 우리 쪽에서 넘어가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청동기는 서기전 3세기 이전께 없습니다. 우리가 한 2000년 정도 사용하다가 발달된 상태에서 그걸 들고 가서 거기서 똑같이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땅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가 청동기고 철기고 서기전 3세기 이전 물건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 뭐 오래된 물건인 것처럼 만들어서 넣기도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그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일본 옷이 원래의 우리 옷의 형태로부터 그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가운 같은 그런 옷이 조금 변형된 모습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바지의 원료는요, 그 북방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나온 복식 쪽의 모든 그 엄청난 책과 논문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그 실크로드가 전개되는 지역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건이 잘 보관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 바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실크 바지 하나, 모직 바지가 나왔거든요. 아까 제가 참 모직물을 미처 그 시간 관계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모직물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그 최고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여나 고구려 사람들이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직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데 갈치라는 새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갈치라는 새가 코발트빛을 띠는데 굉장히 큰 새인데 털갈이를 할 때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꼬아서 실을 만들어서 모직 옷을 누구나 다 외출 옷으로 하나씩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 선호해서 그게 수출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실물이 나왔습니다. 그 실물은 아니고 고조선의 유적인 그 길림성의 성성초라는 지역의 유적에서 주검의 묘주가 얼굴에 덮어 씌웠던 모직물 조각이 나왔는데 고조선 후기입니다. 양털과 개털을 섞어 짠 건데 현재의 그 좀 값이 저렴한 모직물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실상 그 아까 카페트도 말씀드렸지만 덮개나 깔개도 우리가 모직으로 직조를 했지만 일반인들이 모직 옷을 굉장히 많이 입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이 그럼 잘 입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까 금을 마음대로 못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수는 우리만의 상징이었는데 진시황 통일정부 때까지 중국은 모직이 발달되지 않아서 짰기는 짰지만 지금의 그 푸대같이 짰어요. 그래서 수준이 낮은 그 직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층민들이 조금 입었고 서한 시대에 와서도 모직이 발달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지를 중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에서 이거는 북방의 바지고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복 바지의 어떤 원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 북방의 바지를 보니까 이건 고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 넓은 바지를요, 그러니까 북방 민족이 좁은 바지만 입었다는 것도 그 잘못된 판단이죠. 굉장히 넓은 바지인데 무릎 밑에서 동여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편리한 옷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방 민족들은 다 통바지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재단을 해서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방 민족의 바지의 변천사를 한번 정리했어요. 정말 이 바지가 언제 나왔길래 북방 민족이 말 타는데 이렇게 실크로 주름을 잡은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말 타면 금방 엉덩이 부분이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북방 민족의 바지의 변천사를 정리해 보니까 주로 이런 바지예요. 아까 제가 이 모직 바지가 또 하나 나왔다 그랬죠. 우리나라 한복은 이 미슬된 밑바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대서 그 꽉 끼는 청바지처럼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잖아요. 북방은 이런 바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기서 또 나왔어요. 그리고 북방은 아예 말 타니까 신발이 붙어 있는 바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죽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전부 굉장히 그 두꺼운 직물로 돼 있고요. 이런 바지의 문양은 서양인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동방 원정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이런 문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바지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쪽에서 간 거죠. 왜냐하면 오늘 그
사진 자료가 빠졌나 본데 경주에 가면 백률사가 있고요. 거기 석당기에 2차 돈이 순교 때 이게 그 목에서 흰피가 솟아오르면서 입었던 옷이 그대로 조각이 돼 있어요. 거기에 저고리는 굉장히 짧고요. 바지가 아까 그 주름진 바지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바지를 그 2차 돈이 입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중국에는 저런 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강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그 신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고승이나 유학생이나 또 상인이나 거기가 통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바지가 거기에 가서 묻히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꼭 왔다고 왜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 선입관이 전제된 그런 잘못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바지의 모양을 한번 보죠. 그 말 타는 사람이 입은 바지가 사실 좁지 않아요. 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춤추는 사람들의 바지를 끝에를 이렇게 표현한 건 한복 바지의 그 뒷부분 밑바닥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 토우가 바로 머리는 아까 그 스타일이죠. 거기다가 주름진 바지를 남자 토우인데 입었어요. 신라 토우도요. 선생님들도 감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옷을 입으면 진덕여왕 2년 이전 토우예요. 왜냐하면요. 신라에서 금관이 언제 사라졌는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잘 몰라요. 너무나 간단한데요. 진덕여왕 2년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갑니다. 당나라에 갔다가 오면서 당나라하고 약속을 해요. 조정을 다 중국 옷으로 바꾸기로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정말 다 바꿉니다. 조정을 다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 다음 해에 백성들에게도 다 바꾸라 그래요. 근데 백성들은 차차 바꿨겠죠. 입던 걸 다 버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복식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중국하고 활발한 교류를 백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교과서에 그 간신히 이제 수정이 조금 됐는데요. 사실 중국의 그 산동성 밑에 절강성, 복건성 일부를 342년간 지배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중국 사서에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들이 한반도만 보는 거예요. 백제도. 우리 민족의 해외 진출사 대단하죠. 342년간 정확하게 지배했던 역사가 있는데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유의 복식을 고수합니다. 하나도 안 바꿔요. 근데 신라만 진덕여왕 2년 이후에 조정을 다 바꾸면서 금관이 사라져요.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복두라는 이렇게 그 사모관대 같은 그 모자를 왕이 써야 되니까 금관이 필요 없게 되고 금관과 함께 그 한벌을 이루던 그 귀걸이나 허리띠 장식 이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만든 토우도 중국 옷을 입어요. 예, 그래서 그 토우의 시대를 감정하는 건 바로 진덕여왕 2년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마, 그 바지의 역사 이것도 그냥 바지 그러면 되는데 아래 옷 그러거나 중국 사람들이 고라고 불러서 우리도 따라서 고라고 불러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 바지가 굉장히 통이 좁다 그러는데 조금 아까 말탄 그 기마인의 바지는 넓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바지를 넓게도 입고 이건 주나라 귀족인데 굉장히 좁아요 바지가. 예. 그 대신 웃옷을 길게 내려서 입었죠. 그래서 밑이 터진 바지를 입었습니다. 한대까지. 그래서 그 한대 사마천이가 쓴 사기에 그 내용에 기재된 거 보면 용변이 편리했다, 뭐 이런 그 기절이 나오기도 하고요. 치마는 또 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름 치마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주 얇은 그런 그 주름 치마도 있고 그냥 치마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신라의 그 주름 바지를 입은 남자 토우하고 그 한 쌍을 같이 동반 유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쌍을 이룰 수 있는 게 주름 치마를 한 이런 토우예요. 자, 그다음에 치마의 그 속에는 반드시 그 바지를 입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고요. 또 북방 지역은 여자들도 치마를 별로 안 입고 바지를 입어요. 그거야 뭐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치마 속에 바지도 입지만 또 여성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바지만도 입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하회탈을 제가 조화와 부조리, 뭐 대칭과 비대칭의 그런 그 논리가 작용된 정말 그 피카소의 그림 그 수준을 넘나들 수 있는 대단한 그 조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국보죠. 그리고 또 그 국보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빛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국보가 카네기홀 같은 데서도 뭐 세계적으로 그 각광을 받으면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옷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고려시대 탈임은, 고려시대는 남자분들의 그 두루막 겉옷이 밑에가 이 허리부터는 다 주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해요. 아주 멋스럽죠. 그런 옷을 거기 양반탈이 입으면 그 조형미가 완전히 살아나요. 근데 그게 안동에서 나왔는데 국보기 때문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데 전시도 탈은 그냥 공중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옆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볼 텐데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걸 느낄 수도 없고 그 불상의 경우요. 재밌는데 불상의 경우는 그게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불상과 각도를 동일하게 보시면 제맛이 안 납니다. 또 위에서 내려다봐도 그래요. 반드시 약간 그 불상을 깎은 조각가는 조금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조형미를 갖추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밑에서 그걸 보시면 조형미가 올바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옷을 연구하면서 하회탈에 정말 올바른 옷을 입힌다면 이게 세계적인 게 될 수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마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그 아까 그 화면에서 느끼셨겠지만 귀족이 입은 그 주름치마나 또 여기 하인들이 입은 주름치마나 폭에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신분의 계층의 어떤 이 옷의 양식의 그 어떤 기준을 특별히 두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월드컵 때 뭐 정말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붉은 옷을 입고 우리가 응원을 하고 그랬는데 고구려나 이 고대의 역사에는 늘 남녀노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참 특이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연일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 DNA가 있는 거죠.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멍석만 잘 깔아주면 얼마든지 그런 그 풍류를 우리가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고조선으로부터 고구려로 이은 전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옷이 그 우리나라 옷과는 여성들의 옷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고조선 시대의 서한 시대인데 이런 옷을 막 겉옷을 우리는 그냥 내려서 입었는데 둘둘 말아서 입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요. 또 여기도 소매가 유독히 그 마왕태 무덤의 시종인데 굉장히 이게 그 풍성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옷이 중국이나 북방에서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중국의 옷을 분석해 보면 중국의 옷에서부터 온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러면 북방에서부터 바지가 왔다 그러는데 아까 아니라고 그거를 확인해 드렸죠. 그럼 북방은 또 치마도 아니에요. 치마도 굉장히 짧아요. 길게 거의 입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유목의 어떤 성격에서 치마가 너무 길면 불편한 그런 그 상황이겠죠. 그래서 치마나 바지나 두루마기나 전부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복식으로서 중국 계통이나 또 북방 계통의 의복에서부터 원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조선 유적이나 이런 데서 나온 그 흙으로 만든 인형이나 뭐 조소품을 보면 두루마기를 많이 입었고요. 북방에서는 또 남쪽에서는 바지나 치마를 입은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살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관에 이르기까지 아까 홍산 문화를 얘기하면서 조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우리 관모, 이제 옷은 다 얘기했으니까 모자하고 이제 신발이 남았겠죠. 그 신라토우에서 보면 하나같이 이런 머리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길림성 집안에서 나온 마차에 끼우는 장대, 그 장식에도 사람 얼굴이 있는데 같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여의 유적에 화피, 자작나무 껍질, 그게 그 오랫동안 부패되지 않기 때문에 모자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대장경에 그런 그 목재로도 사용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인형인데도 위에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백제 와당보다 더 그 좀 잘된 탁본인데 역시 속은 같은 그 상투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자를 꼭 그 절풍, 아까 말씀드린 상투를 덮는 것만 썼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청동기 초기 유적에서 나온 건데 둥근 모습의 그런 인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구려 유적인데 그 책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또 명칭을 빌렸었는데 책이라고 불리우는 전체를 덮어 쓴 그러나 위가 좀 각이 진 그런 모자가 있어요. 아까 그 안악사모분 그 묘지가 쓴 그런 그 금태 달린 백나간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서포항 유적, 청동기 초기니까 굉장히 그 연대가 올라가는 유적에서 이렇게 표현한 인형이고요. 이거는 새 다리뼈, 그걸로 그 청동기 시대 사람들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런 모자로 인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자들이 한반도의 그 유적들에서도 나타나고요. 만주 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 여기 선생님들께서도 중국의 그 진시황도 보니까 이렇게 상투를 틀어서 이렇게 했더라.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요즘 드라마에서 보다 더 그 뭐라 그럴까 환타지하게 그렇게 사실 고증이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영화도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뭐 이따 갑옷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보다 고증이 더 잘 안 됐고 원래 우리 갑옷의 어떤 그 규모보다 축소돼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뭐 시대는 그 후대지만 황후와 같은 그런 그 유명한 장이모 감독의 영화를 보면 색상과 군복, 갑옷을 가지고 제압하잖아요. 지나치게 이제 그 영상 효과에 그 몰두하다 보니까 원래 당시의 그 상황보다 더 확대 그 해석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류의 이런 그 열풍을 계속 그 이어가고 싶다면 사실 우리도 지나치게 판타지한 것도 문제지만 원래보다 축소돼서 표현된다고 하는 건 참 그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결국은 교육적인 효과를 주면서 역사 왜곡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그 두렵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그럼 어떤 모자를 썼느냐? 이거 아까
상나라, 주나라 때 거 보여드렸죠. 중국도 이렇게 전체를 덮는 그런 큼직한 그 모자를 썼고요. 근데 이런 여기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쓰는 그런 모자를 쓰기도 했고, 이런 모자는 사실 우리들의 문화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금관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경주에 이제는 KTX도 가고 그러니까 참 반가운데요. 경주만은 좀 번쩍거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주 KTX가 이제 들어가면서 역사가 아주 큰 규모로 꾸며졌어요. 그런데 사실 외국의 많은 바이어들은 우리나라 공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인천공항이. 그런데 우리의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 실망을 한다는 거죠. 바닥을 봐도 벽을 봐도 천장을 봐도 현대적이기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역사가 지어졌을 때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갔어요. 뭔가 경주다운 그런 특색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역시 똑같은 실망을 안게 되고, 사실 경주는 전체가 다 번쩍거리는 도시로 만들어도 그 엄청난 규모의 왕릉과 함께 너무 잘 어울릴 텐데 참 안타깝죠. 사실 미국 사람들은 역사도 짧지만 그래서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인지도 알 수 없지만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플리머스 바닷가 해안가에서 디뎠던 돌이다. 그걸 막 역사적인 해석을 부여하는데 글쎄 사실 그 돌을 디뎠는지 다른 돌을 디뎠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조그마한 거에도 역사성을 부여하는데 우리는 정말 금관의 종주국인데도 연구는 북방의 무당에 관해 영향을 받았다고 해놓고 실제로 경주에 가면 금관이 일부는 중앙박물관에 가 있지만 금관의 종주국다운 자랑을 하질 못해요. 참 우리 스스로가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